우리 사회가 정말 왜 이렇게 특히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술을 하게 되었느냐,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를 이끄는 분들께서 항상 고위험 음주를 하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거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술 잘 마시고 자기 학대를 더 많이 하고, 그렇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사람들로 자꾸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연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남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운명을 맡겨야 되는 건데, 오늘의 플러스, 혼돈의 시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의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스트레스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대중 강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리더십들 강연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올해 한 해는 정말 저한테 직접 뭐 몸소. 일종의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처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뭐 2월부터 이미 계엄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한 9개월 동안 통산으로 주 70시간 정도를 병원에서 진료와 관련된 업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밤도 굉장히 많이 샜고, 예. 또 수면 분절도 많이 생기고, 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생활 습관이 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과정들도 경험을 했고, 예.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3kg 늘고 참 근육이 3kg 빠져서 지방이 6kg가 늘었습니다. 네.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제 뇌가 바뀌는 걸 느낍니다. 원래는 저녁 제가 쳐다보지 않는 컵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밤에 땡긴다든지, 땡기는구나. 네. 그다음에 당직 선 다음 날에는 이상하게 맥주 같은 게 너무 땡기고,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정말 말로 말씀드리던 거를 지금 직접 체험을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노력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느끼면서 이제 특히 오늘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실감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교수님도 건강 걱정을 하셔야 될 지금 상황이지만 요즘 시국이 어려워서 그런지 스트레스 호소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불안한 감정, 이게 스트레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우울, 불안, 수면 장애가 보통 이제 만성 스트레스의 뭐 3가지 주요한 증상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불안은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피드백이라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공연장 같은 데서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 잘못 두면 엄청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내가 불안이 있으면 불안에 의해서 이제 편도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표범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뒤에서 표범이 쫙 쫓아오면 그때 이제 쭈뼛 서겠죠. 그렇죠. 그때 원시 시대의 사람은 2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맞서 싸운다. 네. 2번째는 미친 듯이 튄다. 예.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해주는 게 이제 스트레스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편도체고,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예. 아드레날린이 활성화가 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압이 빡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게 되면 부신이라고 하는 콩팥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장기가 있는데, 예. 이 부신에서는 또 POMC 뭐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이것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을 올리죠. 혈당이 오르는데 이제 근육을 녹여서 혈당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시적으로는 집중력도 빡 올라가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바카스나 레드불 같은 그런 음료를 딱, 에너지 음료를 한 잔 원샷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원시 시대에는 필요한 감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얼러트해져 있을 때 어떤 뭐 맹수가 쫓아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도망가거나 빠르게 싸우거나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만성적으로 이런 불안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높이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 또 편도체는 과활성화됩니다. 네. 과각성이 돼요. 그러면은 별로 불안하지 않을 일인데도 불안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계속 불안도가 올라가고, 또 불안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수면이 안 됩니다. 과각성이 된 상태에서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예. 수면이 얕아지고 쉽게 잘 깹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그 다음날 전체적으로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레벨이 더 올라가요. 네. 그럼 뱅뱅 돌죠. 그래서 수면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불안이 올라가고 이게 뱅뱅 돕니다.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 상태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일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혀 없으면 아침에 못 깹니다. 처집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는 첫 번째로 전두엽을 녹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해마 기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에 사람을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주고 고위 의사결정도 하게 만들고 또 판단력도 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네.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 떨어지죠. 음. 이제 그러면 결국에 집중력, 뭐 인지 기능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혈압을 높이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물과 소금을 붙들어 매는 특성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압 더 오르게 되고 심장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스트레스 자체만으로 인해서 심장이 이제 무리가 돼서 심근증이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혈압이 계속 오르고 혈관이 쪼그라들면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뇌경색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게다가 사람의 행동도 바꿔놓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사람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충동 조절이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 네. 이거는 스마트폰도 더 스크롤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술도 더 땡기고 담배도 더 땡기고 단 음식, 기름질 음식 더 땡기는 네, 그런 네. 사람을 만들어요. 네. 라이프 스타일이 나빠지고 음. 그럼 그 결과로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술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가 오고 담배 펴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거든요. 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사를 해도 혈당 변동성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높여요. 아. 그래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슬기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화병을 만들고 나를 다 갉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 주셨던 거 부분에서요. 약간의 적정한 스트레스는 일의 집중도도 높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네.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네. 뭔가 조금씩 더 몰입을 하거나 욕심을 내다 보니 네. 그 과정에서 적정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잉인 상태가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심한 건지 아니면 적정한 건지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척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즉 내가 지각하는 정도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보는 검사인데 어떤 질문들이 주로 있냐면요. 뭐 지난 한 달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예.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이걸 다 매우 이제 안 좋다고 느끼시겠죠. 예. 그다음에 뭐 지난 한 달 동안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뭐 이런 네. 질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매우 자주 있었다라고 하면 점수를 높게 받게 되고요. 뭐 지난 한 달 동안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처가 어렵다라고 할수록 점수를 높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총 점수는 40점인데 이제 19점 이상이라고 하면 심한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고 전문가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과대학 때부터 배웠던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홈즈와 라헤가 개발한 척도인데 네. 이제 통상 이제 100점 1년에 내가 경험한 스트레스 점수가 100점이 넘어가면 무언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300점이 넘어가면 뭐 급사를 할 수도 있고 어이구.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암이 걸리거나 또는 뭐 우울증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스트레스 점수와 관련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죽음이 100점입니다. 예. 이혼이 73점, 별거가 65점, 교도소 수감 생활이 63점, 큰 상해나 질병은 이제 53점, 결혼 50점, 해고 47점. 그 외에도 뭐 빚을 지게 되는 거, 1,000만 원 이상의 저당 잡히는 게 31점, 직장에서의 직책이 변경되는 게 29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하다못해 휴가 이런 것도 뭐 10점, 15점 됩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누적이 되게 되면 이제 결국에 사람의 회복 탄력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몸이나 마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올린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결국에 이제 신체,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또 뭐 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한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어떤 이벤트 때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는지 수치화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거기에서 특이한 점이 전 하나 좀 엿보였는데 네. 결혼이 있었어요. 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자녀를 출산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쁜 일일 수 있는 것들이 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스트레스입니까? 아, 맞습니다. 좋은 일들도 스트레스로 이제 고려가 되고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약간 지금 라디오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분화구, 한라산 정상에 보면 분화구가 오목하게 있죠. 네. 그 분화구에 큰 공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 바람이 옆에서 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분화구 안쪽은 오목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적당히 불면은 공이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로스타시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그 생리학적인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고 그것을 이제 내가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화구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뾰족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급경사가 나오죠. 그래서 공이 어느 정도 이상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공을 원위치로 돌려놓는데 굉장히 큰 힘이 들게 됩니다. 네. 사람의 항상성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에다가 옆에서 주는 힘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빠져나오는 건데 네. 그 힘이 사실은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평상시 내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정을 주는 방향이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확실히 스트레스가 뭔지 이해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요즘은 스트레스라는 표현보다도 주변에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러다 화병 걸리겠어. 네네. 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화병이라는 거 이게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건 스트레스랑 또 다른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화병은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실제 이제 DSM-4라고 해서 이제 정신과학에서의 진단 체계에도 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특수한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화병이 저도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화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뵙게 되는데 서양에서의 우울증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이제 증상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다르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서구 교과서에서 나오는 우울증이라 그러면 물론 이제 불안이나 이런 것들 교감 신경 그러니까 우리를 쥐어짜는 혈압을 높이는 그런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이런 신경들이 확 이게 항진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개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좀 사람이 처지고 의욕이 없고 활력이 없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화병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선은 그러니까 평생 동안 보통 이제 7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일단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뭐 남편이 술을 드시고 오셔서 때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고부 갈등,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 육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 쌓아요. 꾹꾹 쌓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결국에 불거져 나오는데 네. 이 불거져 나오는 방식이 좀 이게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가슴에 뭔가 몽우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목으로 오르는 느낌. 네. 그다음에 열이 막 확 맞아요, 오르고 열. 그러면서 그 실제로 근데 열 재보면 또 열이 있는 건 아닌데 열감을 느낌이. 느껴요. 근데 그때 혈압이 막 올랐다가 떨어지고 예. 자율신경계 이상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계 이상이 같이 나오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명이 심하게 들린다거나 온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저리고 숨이 차고 결국에는 교감신경계가 제대로 조절이 못 되는 너무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이 노년에 이런 화병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신체화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본인의 감정, 내가 우울하고 힘들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억압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강제로 좀 약간 거세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아니면은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다, 뭐 또는 뭐 관절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 이렇게 어떤 특정 장기의 문제로 또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 기능성 뭐 소화불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또 내과나 다른 뭐 비뇨의학과나 이런 데로
또 이게 병원들을 전전하시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화병의 뒤에는 결국에 우울, 불안, 수면 장애 같은 어찌 보면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약만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화병이 DSM-5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최신 이제 진단 기준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화병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울증일 수도 있고 적응 장애일 수도 있고 불안 장애일 수도 있고 수면 장애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 치료는 이제 원인에 대한 이제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약들,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기존의 그런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 불안증에 대한 약물 치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화병이라는 게 개념 자체는 이제 또 공감을 하지만 예. 사실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중첩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정신의학에서는 DSM-5 최신 진단 기준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차곡차곡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앞서서 말씀 주시기를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컵라면도 땡기고 맥주도 땡기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정갈하지 못한 식사로 이어지기 쉽다 이렇게 네, 말씀 네. 주셨는데 그럼 달리 말하면 스트레스가 있어도 네. 식사도 절제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겁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예. 이 회복 탄력성은 아까 제가 분화구 모형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예. 분화구가 굉장히 큰 분화구,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공에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공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홈즈라의 점수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0점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공에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작은 사람, 분화구가 얕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작아도 잘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 그럼 뭐냐? 예. 결국에는 사실은 평소에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출 수 있고 평소에 내가 자율신경의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고 평소에 나의 편도체를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또 평소에 전두엽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다 이제 연구를 했더니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잠을 잘 잔다든지 예. 건강하고 잘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항상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 게 흔히 생각하는 노잼 활동들입니다. 꿀잼 활동들, 쇼폼을 본다거나 뭐 하이볼을 마신다거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일 수가 있고 어. 반대로 뭐 책을 본다던가 글을 쓴다거나 뭐 몰입을 한다거나 이런 노잼 활동들, 그다음 명상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에 나를 돌보는 자기 돌봄 활동들을 많이 해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춰줄 수가 있는데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명확하게 확인을 하게 됐던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예. 있는데 여기서 HRV라고 해서 심박도 변이가 나옵니다. 네. 이게 스트레스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보는데 제가 올 초에 HRV가 70 정도가 되었었는데 꽤 이제 정상적인 수준이었고 지금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정말 꾸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이 누적이 되고 규칙적인 운동이 더 어려워지고 이럴수록 더 떨어지게 되고 특히 당직을 선 다음 날은 정말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날 좀 잘 자고 나면 또 조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네. 결국에는 자기 돌봄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제 우상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더 갈아 넣어야 헌신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70시간 일하고 있으면 80시간 일해, 90시간 일해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야. 이제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제조업 중심이고 특히 뭐 정말 뭐 전태일 평전을 보면은 뭐 약을 먹으면서 미싱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한국을 성장을 시킨 건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골딜락스의 지점이 있어요. 제일 적절하게 나한테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지점이 있고 네. 그 지점을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넘어간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돌봄을 더 하려고 하면
요즘 애들은 젊은데 너무 이렇게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하고 이기적이고 뺀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가 바뀌었고 이제 100세 인생을 살게 된 거고 또 게다가 사실은 지금 세상도 지식 경쟁 사회가 되어서 어찌 보면 뇌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짧게 일하더라도 몰입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조직이나 이런 데서의 문화 자체는 어찌 보면 자기 돌봄을 오히려 약간 좀 비하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바뀌지 않으면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혁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요 최근 들어서 술을 굉장히 끊는 건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자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절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술을 좀 줄이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내성이 또 생기는 요인인 건 알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당장 스트레스를 잊는 데는 그건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술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도파민과 엔돌핀 같은 이제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체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실제 70년대, 80년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뇌 영상 기법을 통해서 또 검증이 다시 되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코카인, 마약을 딱 섭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즐거운 부분이 그만큼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즐거운 방향으로 도파민이 쭉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 도파민을 주는 자극원이 빠져나가고 나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즐거움이 처음에는 불쾌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의 그래서 순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수동적으로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자극원들, 술이나 뭐 코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점점 내 몸에 즐거움을 느끼는 시스템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네. 이게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는 같은 양의 자극제를 내가 먹었을 때 예. 즐거움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반대로 반대급부의 불쾌감, 이게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예. 이 불쾌감은 굉장히 커지게 돼서 똑같은 양의 어떤 알코올이나 또는 어떤 코카인이나 마약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에 그 사람 몸에 남는 거는 화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인간의 원리가 참 좀 거시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쾌락을 주는 것들을 쫓아다니는데 네. 이런 특히 꿀잼 활동들을 나한테 더 많이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내성이 생기는 사실은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 끝에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공히 스트레스 레벨이 더 높아져 있고 실제로는 이제 아까 제가 스트레스의 증상이 이제 결국에 우울불안 수면장애라 그러는데 이런 네. 것들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좋자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급부를 준다는 거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폼 알고리즘이 워낙 굉장히 꿀잼으로 되어 있고 이게 거의 뭐 마약 중독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이제 서양의 10대 여성 그러니까 여학생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특히 길면 길수록 특히 SNS의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불안 이런 정신질환을 앓는 비율이 거의 이제 뭐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늘면 그 빈도도 그대로 질환의 빈도도 그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쇼폼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냐.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똑같은 게 콜라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냐. 술을 마시면 풀리지 않냐. 나는 풀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방향으로 삶의 지향점을 내가 세팅을 해버리면 네. 장기적으로는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결국에는 남는 거는 화병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부 외국 국가들 중에서 그 10대들에게 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그게 그런 맥락도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이제 10대에는 전두엽이 아직 충분히 성숙된 시기가 아니고 예. 인간의 전두엽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성장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0대에는 이제 성장과 발달이 진행 중인 뇌인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굳이 이제 안줘도 될 뇌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게다가 이런 쇼폼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면 이런 활동들은 적극적인 인지 활동이 아니고 수동적인 인지 활동이다 보니까 뇌 발달에 도움도 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좀 종합해 봐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음주를 좀 즐기는 분들이 많은 대표적인 네.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두 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는 가속 사회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예. 압력솥에 사람들을 넣고 찌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간혹씩 이제 김을 빼줘야 되는데 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돌봄을 할 시간은 허용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밤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빨리 스트레스 그냥 얼추 풀고 그리고 다시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허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제 전문직 종사하는 분들 저도 이제 의과대학 때 선배님들 보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뭐 자정까지 일하다가 네. 밤새서 술 마시고 돌아와서 새벽 4시부터 다시 수술을 했다. 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뭐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내 그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나 판단 능력 모든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원래 진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잠을 굉장히 자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특정제 로펌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로펌은 이제 밤샘 문화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고 나면 이제 새로 이제 다려져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약간 도파민에 또 취해 가지고 일하는 게 이제 굉장히 뭐 옛날엔 추억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일하는 문화 자체가 그 굉장히 좀 가속 노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돌봄을 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명하복을 하는 문화에서는 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의사결정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고위 의사결정이나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뭐 기한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 틀에 맞춰서 글을 써낸다든지 아니면 뭐 기계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또 네.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100세 동안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고 100년 동안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동안 점점 인지 기능을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가속 노화도 막아야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비적응적인 이런 사회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가속 노화, 특히 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술을 드시는 양으로 봤을 때는 뭐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기는 한데요. 예. 하지만 음주 문화 자체는 굉장히 이제 관대한 편입니다. 40대 남성의 한 거의 30% 정도가 이제 고위험 음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고위험 음주라는 게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주정 불문으로 7잔 네. 이상 드시고 이것을 이제 주 2회 이상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미국 NIH 국립보건원에서 권장하는 원래는 술은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지만 네. 마신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남성은 주정불문 14잔까지 여성은 주정불문 7잔까지 허용을 하는 건데 예. 이제 이거를 이제 훨씬 뛰어넘는 거죠. 한 방에 7잔씩 주 2회 이상을 이제 먹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30% 가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또 주취 감형이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취한 사람은 또 심신미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조금 그 널널하게 봐주는 그런 맞아요. 문화도 있었다고 예.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정도일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한 이제 문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술이라는 게 지금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아예 국가 차원에서 한 잔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설이 평생 동안 내가 먹은 알코올의 양이 거의 나의 뇌 노화 정도랑 정비례한다. 이렇게 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게다가 이제 술이 뭐 옛날에는 한두 잔은 괜찮다 그랬지만 지금은 뭐 한 잔만 먹어도 암 사망률이라든지 전체 사망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다는 이제 최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술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이제 관대한 문화가 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좀 이런 사회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억울한 점이 있는데요. 주종에 상관없이 7잔 이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 외국은 위스키고 우리는 소주인데 네, 이거 네. 동일하게 7잔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주종 불문인데 보통 잔의 표준 잔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표준잔도 있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정의한 표준잔 규격이 나오는데
이 표준 제한이 결국에 각각의 주종의 알코올 도수를 보정을 해서 순 알코올 섭취량이 같도록 맞춰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단위는 결국에 같은 알코올량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위험 음주자들이 많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음주를 즐기는 분들은 네. 결국 뇌도 노화가 가속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험 음주를 60대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면 알코올 의존이 있는 경우에 의존이 없는 사람들과 동년배 비교했을 때 뇌 노화 정도가 거의 12년 정도 전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이해하시면 고위험 음주를 60대까지 하면 12년 빨리 치매를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조건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유전자 포함해서 12년 먼저 치매가 온다 보시면 되고 예. 지난 3개월, 그러니까 지난 90일 동안 먹은 술의 양이 주종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한 400단위, 그러니까 하루에 4잔 정도를 매일매일 마셨다. 소주 4잔이면 반병 정도죠. 그렇게 매일 마신 분은 동년배에 비해서 대략 인지 기능이 한 6, 7년 정도 뒤처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거나 또는 뇌 노화가 역시나 그 영상 검사를 했을 때 한 6, 7년 정도 더 전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네. 이제 다행인 점은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6개월 동안 금주 절주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은 이제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 네.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소규모 연구들이긴 한데 뇌의 영상을 찍었을 때 뇌의 쪼그라듦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위험 음주가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고위험 음주 습관을 교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전히 끊는 게 뇌 활동이 다시 정상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주만 해도 그런 기능을 좀 일부 기대해 볼 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이런 연구 세팅에서는 이제 단주나 절주, 금주 그러니까 완전히 술을 먹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예. 물론 절주도 효과가 있겠지만 예. 안타깝게도 이제 일부 이제 알코올 의존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술을 끊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이제 금세 다시 인지 기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나빠진다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고위험 음주를 하시던 분은 그냥 끊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알코올성 이 치매가 약간 동반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와 뭐 혈관 치매 그다음에 알코올의 그 요인들이 다 섞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경도 인지 장애나 또는 치매 진단 받은 분들이라고 하면 당장 이 술은 완전히 이제 단주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큰일 났네. 이 친구들을 다 갈아엎을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또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더의 자리에 앉을수록 또 조금 네. 높은 자리에 갈수록 서로 네. 상대방의 이 내공 평가의 일환으로 네. 술 어느 정도 드시냐. 그래서 술 많이 먹는 거, 술 잘 마시는 걸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네. 하면서 칭송까지 하는 문화도 솔직히 있어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높으신 자리에 올라갈수록 폭음을 즐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네, 일단 그러니까 저도 의과대학 때부터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우리가 의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 술을 굉장히 많은 양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아시잖아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은 양의 이제 술을 드시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간경변 예. 그러니까 알코올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 간경변이 오거든요. 간경변 전문으로 하시는 간소화기 내과 선생님들께서 술을 제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왜 이렇게 특히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술을 하게 되었느냐. 근데 많은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뭐 그런 면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사회를 이끄는 분들께서 항상 고위험 음주를 하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거나 이렇게 네. 뭐 사실은 지금 세계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의사결정을 하면 밑에 사람들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그렇게 이제 고위 의사결정 능력이나 창의력이 없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뭐 술 좀 드시고 하셔도 되고 게다가 생각해보면은 90년대까지만 해도 건강 수명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젊었을 때 굵고 짧게 으쌰으쌰 술 마시면서 하시다가 이제 만성 질환 빨리 생기고 또 이제 60대 후반에 금세 돌아가시는 게 어찌 보면 그냥 평타를 치는 걸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또 의료가 너무 좋아져서 인지 기능 떨어진 상태에서 정말 20, 30년을 또 병원 다니시면서 이제 병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세상이 일단 많이 달라졌죠. 일단 조직이라는 게 움직이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혁신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업이 굉장히 스타트업의 조합처럼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빠르고 또 민첩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계속 혁신이 돼서 혁신이 된 조직은 또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리더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뭐 팀장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임원 이런 분들이 이런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기업의 문화 또는 사회의 문화 그러니까 뭐 밤에 이제 술을 마시고 잠을 조금만 자고 새벽에는 나와서 또 앉아서 일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어찌 보면 더 빠르게 우리 사회의 리더들의 전두엽을 이제 녹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술 잘 마시고 자기 학대를 더 많이 하고 그렇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사람들로 자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진화처럼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연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남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운명을 맡겨야 되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의 관점에서도 앞으로는 평생 학습을 100년 동안 해야 되게 되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식자공이었다. 그럼 그 식자공은 평생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내과 의사지만 제가 평생 할 수 없는 거고 항상 사회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또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변화됨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내가 나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도 1인 경영자인데 나의 리더인 거죠. 그러면 내가 수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수신을 잘해서 명료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창의적인 또 두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이슈였네요. 그런데 약간 혼란스러운 게 어떤 의사분들 가끔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폭음은 당연히 나쁜 거 이해했는데요. 네. 자기 전에 뭐 와인 한 잔 같은 건 좋아요. 이런 분도 계신데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이게 데이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구 기법이 바뀌기도 했고요. 이제 과거에 한 잔 정도 괜찮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관찰 연구, 사람들이 술을 몇 잔 마시는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리시는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술을 0잔 드시는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두 잔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보다 빨리 돌아가시더라 이랬던 건데 이거를 이제 다시 좀 비판적으로 연구를 봐보면 술을 아예 못 먹는다라고 대답했던 분들 중에는 이미 어떤 질환이 생겨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 체질이 아예 안 되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정신과 약이나 이런 것들 드시기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의 문제를 경험한 다음에 완전 단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전자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정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기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다. 술의 경우에는 J 커브라고 해서 이런 밑에가 조금 약간 떨어지는 한두 잔 먹었을 때는 괜찮은 그런 커브가 나오지 않고 사실은 소량의 음주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체 사망률, 암 사망률 모든 것들을 나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인은 괜찮지 않느냐 뭐 프렌치 파라독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이 좋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항산화 효과를 낼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려면 와인을 뭐 하루에 뭐 정말 수백 잔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먹어서 항산화 효과를 낼 수는 없고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되면 사실은 활성산소가 술을 분해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가속 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은 사실은 뇌에 독이면서 동시에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그것도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도움 좀 주세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권고해 주신 게 하기 싫은 거 노잼 활동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좀 뭔가 다른 거 없습니까? 이제 노잼 활동이라고 해서 내가 즐겁지 않느냐 그게 절대 아닌데요. 이 네. 노잼 활동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완전 새로운 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인을 한다거나 또는 술을 먹는다거나 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의 정도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도파민 디톡스라 그러죠. 또는 도파민 리모델링을 해서
주로는 뭐 독서, 운동 이런 노잼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도파민의 정도는 네. 결국엔 똑같습니다. 독서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와. 이제 인간이라는 게 예. 참 또 이게 어찌 보면 좀 팔자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근데 동공이 이제 확장되면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을 확 켜버리면 눈이 부셔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공이 쪼그라들면서 내용이 또 다시 눈부시지 않게 보이게 되는데 예. 우리 몸의 도파민 시스템도 이제 비슷하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뎀 핵이라는 이 도파민 센서가 있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서 이걸 자율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꿀잼만 집어넣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 정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네. 대신에 반대급부가 많이 쌓이는데 대신에 이 노잼 활동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활동 위주로 나의 두뇌 활동을 세팅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즐거운 정도는 어차피 비슷해요. 네. 대신에 이런 도파민은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잡곡밥 같은 도파민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또는 뭐 댄스를 한다 아니면은 뭐 악기 연습을 한다 이럴 때는 도파민이 복직 피계액이라는 도파민 나오는 데에서 예. 전두엽 그리고 대뇌피질 전체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도파민은 이제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도파민인데 이제 이런 도파민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이드로 이제 당연히 또 기뎀핵이라는 곳으로 도파민이 가게 되는데 이런 도파민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단순당과 정제국물 예를 들어서 콜라를 마시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오고 예. 이때 식욕이 폭발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당을 먹는데 당 떨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먹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내가 잡곡밥 같은 천천히 이 혈당을 올리는 식사를 하게 되면 당 떨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나의 인지 활동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도 사실은 약간은 스무스무한 활동을 하는 버릇을 들여보시면 그래서 운동을 하고 책을 보고 또 명상을 하고 또 회복 수면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줄지 않고 오히려 사실 저는 이게 굵고 긴 삶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굵고 짧게 살겠다고 말하는 거는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화병 걸린 사람이 되고 가속노화로 돼서 빨리 돌아가시기까지 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즐거움의 관점에서는 가늘고 짧은 삶이에요. 질이 나빠요. 삶의 질이. 그런데 이런 약간은 슴슴한 노잼 활동들을 즐겁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도 점점 좋아지고 게다가 시간도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포트폴리오로 늘릴 수가 있는 데다가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수명도 늘어나고 저속노화로 되기 때문에 굵고 긴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 현대 소비 자본주의에서는 작년에 특히 2024 트렌드 코리아 단어 중에 도파민 네. 24시간 내내 내 머릿속에 도파민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지 내가 위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마인드로 또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신기루 같이 되는 겁니다. 행복을 내가 쫓아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행복은 오지를 않고 오히려 내 몸속에 남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화병인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적인 방식으로 당장은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도파민을 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적극적인 인지 활동, 이런 잡곡밥 같은 도파민 활동들은 사실은 인지 예비능이라 그래서 뇌의 연결성도 좋게 만들기 때문에 머리도 더 좋아져요. 전두엽 기능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나한테 치매 예방 활동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나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고 내 뇌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말 갓생을 살고 욜로를 하시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갓생 욜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갓생은 사당 오락을 하면서 잠을 아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는 술 담배를 술을 막 퍼마시면서 예. 줄 담배를 피면서 풀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뇌의 성능도 빨리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는 내 몸속에 남고 체형도 나빠지고 배도 네. 나오고 만성질환도 빨리 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 전에 봤던 TV에 여배우 한 분이 이런 말씀했는데 그게 확 생각나네요.
심심하다라는 감정이 정말 사치스러운 거고 네. 정말 행복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말씀이랑 딱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오늘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